북극의 풍우와 독립의 꿈. 1910년대 후반, 나는 간도라는 이 낯선 땅에서 다시 토지를 일구고 있었다. 평사리의 그 드넓은 논밭은 아니었으나 나의 재력과 의지로 쌓아 올린 이 사업체야말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한 나의 새로운 토지였다. 나는 최참판댁의 외동딸이 아닌 독립자금의 근원을 지키는 냉혹한 지배자로 이북국의 풍우를 맞서고 있었다. 새벽녘 붉게 타오르는 저 불길을 보았을 때 나는 20해 전 평사리의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어린 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불길이 이제 이 낯선 만주 땅까지 쫓아와 내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사업체를 태우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깨달았다.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은 재물을 태울 뿐 나의 의지를 태울 수는 없다. 저 불은 일본 관원들에게 내가 숨겨온 독립 자금의 존재를 알리는 위험한 경고였다. 나의 재정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는 이 화제를 딛고 서야 한다. 만약 내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길상과 내가 맹세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이 화제는 나에게 더 강해지라는 운명의 채찍일 뿐이다. 나는 불길이 꺼지자마자 모든 사업체의 흐름을 점검하며 재정 노출을 막기 위한 은밀한 생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의 아들 황국은 이제 청년이 되었다. 그는 최참판댁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가 쌓은 돈의 실리 대신 이념의 허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황국이 드나든다는 회영루라는 곳은 지식인들이 모여 시대의 고민을 토로하는 곳이었지만 나의 눈에는 위험한 사상의 경연장으로만 보였다. 나는 침묵으로 돈을 쌓아 무기를 만들라 했거늘 황국은 그곳의 청년들과 피를 토하며 해방 후의 새로운 세상을 논하고 있었다. 공산주의, 민족주의, 아나키즘, 온갖 사조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나의 아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해방은 이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돈과 총칼이라는 냉혹한 실리 속에서 쟁취되는 것임을. 나는 황국이 그곳에서 나의 경영 방식이 아닌 나약한 이상을 배우게 될까 두려웠다. 그가 나를 이해하기엔 아직 이 시대의 피비린내가 너무 먼 이야기였을까? 회영루의 중심에는 교사 송장환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상주의자였다. 나는 그의 학교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송장환은 교육만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외쳤다. 일본의 칼날보다 무서운 것은 조선인의 무지라고 말이다. 그의 눈빛은 맑았으나 그 순수함이 이 만주 땅의 냉혹한 정세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상은 굶주림과 총성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송장환의 이상과 나의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황국을 보며 나의 방식만이 옳은 길임을 다시 한번 굳게 다졌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 나는 늘 홀로 서 있었다. 평사리의 드넓은 논밭 위, 간도의 황무지 위, 그리고 돈과 권력 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지배했지만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의 삶은 복수와 생존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을 넘는 여정이었다. 나는 길상과 황국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려 했으나 나의 카리스마와 냉정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황국은 나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 나는 어머니로서의 따뜻함 대신 지배자로서의 냉기를 물려주었다.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굴레였다. 나는 언제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한 여인으로, 한 어머니로 살 수 있을까?
토지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고독을 지배하는 일이었다. 간도 중심부에 들어선 가스집은 서구 문명의 상징이자 일본 자본의 확장이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주변 상권에 투자했다. 일본 자본의 흐름을 읽고 그들의 기술과 시스템을 역이용해 독립 자금을 모으는 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나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야 한다. 가스등의 밝음이 식민지의 어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한들 나는 그 밝음 속에서 돈이라는 무기를 벼려야 했다. 황국은 가스등 아래에서 이념을 논했지만 나는 그 가스등을 만드는 자본을 쥐었다. 돈을 버는 행위, 그것이 곧 나의 독립운동이었다. 나의 방식은 그 누구보다 비정하고 현실적이었다. 회영루 주변을 맴도는 검정 두루마기의 사내에 대한 소문은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는 밀정일 수도 자금 출처를 캐는 일본 형사일 수도 있었다. 그의 존재는 만주 독립운동 사회 전체에 불신과 공포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 사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독립 자금의 노출을 막기 위해 모든 비밀 통로를 다시 점검해야 했다. 신뢰는 사치였다. 만주 땅은 언제나 칼날 위를 걷는 듯했다. 나는 그 검은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의 모든 기밀을 더욱 깊숙이 숨겼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나의 경계는 생존의 법칙이었다. 화재와 검정 두루마기 사내의 위협 이후 나는 사업체를 서둘러 이사시켰다. 건물을 옮기는 행위는 곧 감시망을 피하고 비밀리에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이었다. 길상,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유랑의 땅입니다. 뿌리는 조선 땅에 두고 이가지와 잎은 바람에 맡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자금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만약 내가 붙잡히더라도 황국과 돈의 흐름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곳 주변에는 일본의 빌붙은 주구, 앞잡이들과 고단한 삶 때문에 몸을 팔아야 했던 갈보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냉정하게 경멸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저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인간 존엄성이 짓밟힌 참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동포였다. 주구의 냉소적인 웃음 속에는 자신을 향한 비참함이 담겨 있었고 갈보의 덧없는 몸짓 속에는 나라 잃은 슬픔이 녹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구할 힘이 있었지만 나의 독립운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을 외면해야 하는 잔인한 길이었다. 나는 돈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없었다. 독립 후 과연 누가 저들이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되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죄의식과 사명 사이에서 고독하게 고뇌했다. 간도 전역에서 일본인 자본에 의한 신축 공사가 활발했습니다. 병원, 학교, 관청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내가 이 자본주의의 파도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일본 자본의 확장 속에서 돈을 벌었다. 적의 구조를 역이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생존 방식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가 모은 이 돈은 결국 조선인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 피로 맺은 열매를 무기로 바꿔 결국 이 구조 자체를 부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피의 값을 치르는 방식이었다. 황국의 친구 정호는 나의 아들에게 가장 깊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해방된 조선은 과연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그 질문은 황국을 통해
나에게도 던져진 시험이었다. 정호는 낡은 양반의 세상이 다시 온다면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단순히 민족 해방을 넘어 토지 분배와 평등 사회를 꿈꾸었다. 나는 토지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으나 나의 아들은 그 토지 자체의 의미를 묻고 있었다. 나는 황국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가르쳤지만 그의 세대는 새로운 이념과 꿈을 갈망했다. 나는 나의 아들이 그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찾기를 바라면서도 그 답이 내가 걸어온 길을 부정할까 두려웠다. 밤비가 쏟아지던 날, 길상은 독립군과의 은밀한 접선을 위해 홀로 길을 나섰다. 나는 그가 나의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독립투사로서의 사명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나에게 돈을 맡겼고 독립군은 그에게 생명을 맡겼다. 길상은 늘 이 두 개의 거대한 짐 사이에서 고독하게 흔들렸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조국의 해방이라는 더 큰 붓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한 여인의 남편이기를 요구할 수 없었다. 그의 고독은 나의 고독만큼이나 깊고 비장했으므로 나의 사랑은 그저 그의 헌신을 묵묵히 지원하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길상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황국은 집 앞 나무 아래에서 작은 새의 죽음을 목격했다. 나는 이 사소한 죽음이 던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만주의 독립운동은 이 작은 새의 생명처럼 나약하고 연약했다. 아무리 용감하게 날갯짓을 해도 시대의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는 속절없이 쓰러지고 만다. 나는 황국에게 이 비극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더욱 철저하고 냉정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나는 나의 아들이 그 작은 새처럼 무모하게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위장 명목 중 하나였던 법회가 열렸다. 조선인들이 모여 불경을 외고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자리는 겉으로는 종교 행사였으나 속으로는 독립을 염원하는 단결의 장이었다. 나는 그 법회에서 모인 자금을 길상에게 건넸다. 나의 눈빛은 강했지만 모인 조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보며 나 역시 민족혼의 힘을 느꼈다. 그들의 간절함이 나의 냉정함에 불을 지폈다. 종교와 이념을 넘어선 민족의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염원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나는 그 염원의 대리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다. 법회가 끝난 후 길상은 홀로 나에게 자신의 지난 얘기를 털어놓았다. 노비였던 자신의 신분,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난을 헤쳐왔던 모든 세월. 서희, 나는 당신의 남자이기 이전에 이 민족의 아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은 오직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나에게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나는 그 칼을 올바르게 쓸 것입니다. 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길상이야말로 나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동등한 투사임을 확인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 공동의 숙명을 짊어진 비장한 동지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에게 나는 돈을, 나에게 그는 투쟁의 명분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완성하는 운명이었다. 길상은 마침내 귀국 명령을 받았다. 만주에서 모은 독립 자금을 조선 내 깊숙한 곳으로 전달해야 하는 새로운 밀명이었다. 나는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여정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 비장한 길이었으므로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나의 모든 계획도 멈춥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만주 땅에서 당신의 돈을 지키고 당신의 목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평사리의 토지를 되찾았을 때처럼
당신도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요.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심장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냈다. 그의 눈빛에서 강인한 의지와 함께 깊은 연모를 읽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짐을 지워 보냈다. 나는 이제 그의 생명까지 짊어진 채 만주의 풍우를 견뎌야 했다. 길상이 떠난 후 만주의 뜨거운 여름밤이 찾아왔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비들처럼 젊은 독립운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전개했다. 나의 아들 황국은 송장환을 따라 비밀리에 경문을 배포하는 일에 참여하며 잠재되어 있던 뜨거운 열정을 분출했다. 나는 황국에게서 젊은 날의 길상을 보았다. 뜨거움은 아름다웠으나 동시에 가장 위험했다. 어머니의 냉철함은 너를 살렸지만 송장환의 뜨거움은 너를 깨어나게 했구나. 너는 나비가 불 속으로 뛰어들듯 너의 시대적 소명을 향해 주저없이 나아가려 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그가 무모한 열정에 다 타버리지 않도록 나의 냉철한 이성으로 그의 길을 감시하고 지켜야 했다. 나의 돈은 피로 맺은 열매이지만 나의 아들은 그 피를 다시 이념과 행동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나의 곁에는 늘 공로인의 양식이 있었다. 그는 최참판댁의 옛 하인으로 평사리에서부터 나를 보필해온 충직하고 우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나에게 낡은 시대의 충절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민족혼과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는 존재였다. 마님, 큰 일을 하시는 동안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마님의 뜻은 하늘이 알고 이 땅의 백성이 압니다. 흙을 떠난다고 한들 마음속의 뿌리가 조선 땅에 있다면 마님은 영원한 최참판댁의 주인이십니다. 공로인의 단순하고 우직한 충언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강인한 중심을 잡아주었다. 나는 돈과 권력 위에 섰지만 공로인은 인간적인 도리라는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양식은 나의 고독한 투쟁을 지탱하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길상이 남도로 떠난 후 나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나는 그가 보낸 간략한 보고서와 그의 비장한 결의를 되새기며 그가 겪었을 고난을 마음속으로 따라갔다. 그의 여정은 곧 나의 여정이었다. 길상이 국경을 넘자마자 그는 동지에게 독립운동의 길에서 뱀은 죽여야 한다. 망설임은 곧 파멸이다라는 냉혹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는 더 이상 나의 곁에 머물던 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는 조국 해방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망설임을 버린 투사가 되어 가장 잔인한 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길상이 그 잔인한 현실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길상은 남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숨어 지내던 남도 사내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이자 독립운동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를 흘리는 동지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이 가난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는 길상의 보고를 읽었다. 나의 돈이 바로 저들에게 가장 절실한 곳에 쓰여야 할 진정한 가치를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나의 돈은 그들의 피와 땀을 헛되지 않게 할 무기였다. 길상이 황량한 땅을 덮은 사진, 모래먼지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래폭풍은 일본 관원들의 감시를 피하는 최적의 환경이었으나 동시에 그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드는 고통이었으리라. 나는 길상이 그들과 함께 모래바람 속에서 조국의 해방을 기원했을 모습을 상상하며 만주에서 그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길상은 자금을 전달할 동지를 만나기 위해 바닷가에 도착했다. 드넓은 바다는 자유와 희망을 상징했다. 그곳에서 그는 독립군과의 접선에 성공했고
내가 피와 땀으로 모은 자금은 무장투쟁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로 흘러들어갔다. 나는 그가 바닷가에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희망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음을 믿었다. 나의 모든 기다림은 그 약속 위에 세워져 있었다. 조선 땅에서의 독립운동은 길상 같은 거물의 움직임만이 아니었다. 이민혜와 같은 평범한 안악들이 전개하는 풀뿌리 투쟁이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장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책이자 은신처를 제공하는 숨은 영웅이었다. 이민혜의 작전은 소박했지만 그 용기와 헌신은 독립운동의 든든한 기반이었다. 나는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대의를 이루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길상은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떼고 가려고 결심했음을 나는 그의 편지를 통해 읽었다. 그의 이별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국 해방이라는 대의에 자신을 바치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의 편지 속에는 나를 향한 깊은 연모와 황국을 향한 애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나와 황국, 그리고 평사리의 토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비장함을 이해했고 그의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길상이 조선 내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의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가장 힘없는 존재였으나 동시에 가장 뜨거운 독립의지를 가진 민중이었다. 길상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들의 힘이 곧 독립운동의 가장 강력한 기반임을 나에게 보고했다. 나는 나의 재력이 이 민중의 힘과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사명은 이 모든 고난과 희생을 모아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 그날까지 이 자금의 줄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었다.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나의 돈과 길상의 투쟁, 그리고 황국의 고뇌는 엮이고 있었다. 나는 북국의 풍우 속에서 홀로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나의 투사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나의 토지는 이제 단순한 땅이 아닌 독립을 향한 나의 굳건한 의지 그 자체였다. 북국의 풍우 속에서 서인은 돈과 의지를 지키고 길상은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편 토지 2부 2권에서 시대의 경랑 속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 토지와 함께 해주십시오.